자,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 자체를 이렇게 막 그 신고 기한에 다다라가지고 하지 마시고요. 조금 미리미리 해 놓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막판에 몰리면 그 사용자들도 많아가지고 어떻게 서버가 될지도 모르고, 그리고 납부를 해야 된다 그러면 그 은행이나 이런 관계가 또 마지막 날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가능한 한 하루 이틀 전에는 끝내는 걸 생각하시고 신고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세무사 사무실에 그 의뢰를 하시는 분들은 모르겠는데, 본인이 스스로 신고를 하시는 분들은 간혹 이제 신고를 하고 나서도 이게 제대로 신고를 한 건지에 대해서 조금 이제 불안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라도 누가 대신 확인을 해주는 게 아니라서 어차피 본인이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내가 신고를 지금까지 한 거에 대해서 확인을 다시 한번 하고 싶다, 그랬을 때 이제 체크리스트를 제가 좀 만들어 봤어요. 어떤 식으로 확인을 해 보셔야 되는 건지. 그래서 한번 보시고 본인이 신고한 내역이 어떻게 잘 돼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고 싶다 그러시면 요런 순서에 따라 가지고 요렇게 확인을 한 번씩 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먼저는 신고 유형부터 확인을 하고요. 여기에 맞춰서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단순 경비율인지 기준 경비율인지 여기서 경비율로 신고를 했을 때 주의해야 되는 거, 그리고 간편장부로 신고를 할 때 주의를 했어야 되는 거, 그리고 소득공제나 세액공제에서 주의할 점, 그리고 가산세를 확인해야 되는 경우, 그리고 환급계좌하고요, 납부, 지방득세 신고 등 마지막에 잊지 말아야 될 것까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본인의 신고 유형이죠. 이렇게 홈택스에 들어가셔가지고 확인을 하셔도 되고요. 여기 보시면 신고 안내 유형에 간편장부 대상자고요. 추계신고 시 적용 경비율에 기준 경비율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 경비율 적용이에요. 혹은 이렇게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에서 보면 여기 나오죠. 여기 노란색 부분. 여기에 이제 신고 유형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모두 채움, 납부 이렇게 써 있죠. 그러면 이분은 모두 채움으로 신고를 하실 수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신고 유형을 확인하신 다음에 일단 신고가 이 신고 유형에 맞춰 가지고 제대로 돼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스스로 신고하시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렇게 간편장부나 이런 경비율로만 말씀을 드리죠. 거기에 해당되시는 유형은 요렇게가 아마 다 할 겁니다. 모두 채움 납부, 모두 채움 환급, 그리고 간편장부 대상자이면서 기준경비율 적용, 간편장부 대상자이면서 단순경비율 적용. 그러니까 요 유형이 전체일 건데요. 각 유형마다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일단 모두 채움 납부나 환급 같은 경우에는 홈택스 사이트에서 제공해주고 있는 모두 채움 신고서로 그냥 신고하실 수 있고요. 아니면 간편장부를 만들어서 장부 신고를 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단순 경비율로 추계 신고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편장부나 단순 경비율은 일반 신고에 들어가서 하시면 되고, 모두 채움 같은 경우에는 모두 채움 란에 들어가서 하시면 되죠. 여하튼 간에 이렇게 세 가지 방법 중에 그냥 유리한 걸 선택하셔가지고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 경비율 같은 경우에는 간편장부로 장부 신고를 하시던 아니면 기준 경비율로 추계 신고를 하시던 둘 중에 한 방법으로 하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간편장부 대상자 단순 경비율 적용 같은 경우에는 간편장부로 하시던 아니면 단순 경비율로 추계 신고를 하시던 둘 중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해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유형에 따라서 하지 말아야 되는 신고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신고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혹시라도 확인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신고를 하셨다 그러면 다시 하셔야 됩니다. 뭐냐 하면 일단 모두 채움이나, 그러니까 모두 채움 납부나 환급 모두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간편장부 대상자 단순 경비율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모두 다 단순 경비율로 추계 신고를 하시면 되는데, 이 추계 신고를 기준 경비율로 하셨다 그러면 다시 하셔야 돼요. 이거는 방법이 틀렸다는 것보다도 단순 경비율로 했을 때가 훨씬 더 세금이 적게 나오는데, 기준 경비율로, 아마도 기준 경비율로 하시는 분은 없으시겠지만 기준 경비율로 하시면 당연히 본인이 손해인 거죠. 그 다음에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 경비율 적용 요 분 같은 경우에는 단순 경비율로 신고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단순 경비율은 매출 금액이 적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이게 지금 기준 경비율로 이렇게 유형을 주어줬다는 건 매출 금액이 이미 단순 경비율을 넘어섰다는 거예요. 따라서 단순 경비율로 하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되니까 기준 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기준 경비율만 사용하셔야 돼요. 아니면 간편장부로 하시던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추계 신고를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간편장부가 아니라 경비율로 신고를 하셔야 되는 분들은 경비율 신고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게 어떤 경우가 많이 생기냐 하면 보통 업종마다 이 경비율이라는 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단순 경비율이 몇 %고 기준 경비율이 몇 %인지 이 경비율 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통 단순 경비율이 기준 경비율보다 훨씬 높죠. 그래서 80%인 경우, 기준 경비율이 20%인 경우 이렇게 뭐 나눠져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이 대상자, 그러니까 간편장부 대상자이면서 기준 경비율 적용자인 사업자 같은 경우 그냥 단순히 보기에 단순 경비율이 더 높으니까 이 단순 경비율을 적용해서 신고를 해야지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간편장부 대상자이면서 기준 경비율 적용자인 사람은 경비율을 적용하려면 무조건 기준 경비율을 적용하셔야 되고요. 이 방법을 써야 됩니다. 아니면 간편장부로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이게 계속 이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보통 처음부터 이렇게 기준 경비율을 적용받는 게 아니라 일단 단순 경비율로 적용을 봐오던 사업자가 매출 금액이 많아지면서 이제 어느 순간 기준 경비율로 바뀌거든요. 근데 이렇게 바뀌었을 때 그냥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단순 경비율을 적용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준 경비율을 올해 처음 적용받으셨다 그러면 이 공부를 조금 하신 다음에 이 기준 경비율을 사용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장부 신고, 그러니까 간편장부를 이용해서 신고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몇 가지 이제 좀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뭐냐 하면 업종별에 따라서 간편장부가 달리 작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매출 원가도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조 비용도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도소매업 같은 경우에도 상품이 있기 때문에 매출 원가가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건강보험료 낸 것도 여기 장부의 필요경비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것도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업무추진비라고 불리우는 접대비, 이 접대비 같은 경우에는 한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중소기업이냐 아니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한도가 달라지니까 그 한도를 초과하게 되면 접대비 인정을 못 받습니다. 만약에 이 한도를 초과했다 그러면 필요경비 조정으로 조정을 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간편장부에 감가상각비를 넣겠다 하시면 이거는 공부를 조금 많이 하신 다음에 넣으셔야 됩니다. 이게 감가상각비를 넣었을 때 불리한 경우도 있어요. 양도소득세나 뭐 이런 부분이죠. 그리고 감가상각비는 자산을 구매했을 때 그 내용 연수에 나눠가지고 들어가는 비용이지 이런 뭐 유형자산을 구매했다고 그 구매 금액 전체를 넣거나 아니면 보증금을 필요경비로 넣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요러시면 안 돼요. 그리고 간편장부에 이제 필요경비 같은 경우에는 증빙으로 입증이 돼줘야 됩니다. 그냥 내가 대략 얼마를 썼었다라는 생각으로 기록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특히나 인건비 있어요. 급료 같은 경우에 아니면 뭐 사업소득으로 3.3% 원천징수 해가지고 지급수수료에 넣었다 이러면 그 비용에 대해서 증빙은 원천세 신고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내가 통장에서 그 사람한테 100만 원을 줬다고 100만 원을 인건비에 넣는 게 아니라 그 100만 원을 원천세 신고를 하셨어야 돼요. 그래서 그 신고한 내역이 이 인건비에 증빙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임대업 같은 경우에는 간편장부를 하실 때 간혹 이자는 다 넣으시는데 재산세 같은 세금은 이제 빼먹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공실이었을 때 내가 낸 관리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리비도 비용에 들어가 줘야 되니까 그거는 잊지 마시고 넣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부가치세 신고했을 때 그 매입세액에 대해서 불공제한 금액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불공제한 부가가치세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필요경비에 포함해가지고 넣는다는 거. 그리고 우리 보통 그 인적 용역 사업자라고 하죠. 보통 이제 집에서 사업을 하시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 인적 시설이나 물적 시설이 없는 인적 용역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인적 시설이 없기 때문에 인적 시설은 직원을 얘기하는 거고요.
물적 시설은 뭐 건물이나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급여나 급료죠. 복리후생비나 감가상각비 같은 항목이 발생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지금 비용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급여에 들어갔다는 건 당연히 인적 시설이 있다는 거고, 감가상각비가 발생했다는 건 당연히 물적 시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항목은 비용으로 인정이 안 될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간편장부를 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2월 결손금이거든요. 그래서 결손금이 낮다 그러면 2월 결손금을 만드셔가지고 다음 해로 넘기시는 것도 잊지 마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득공제 항목이죠. 그러니까 소득공제 항목은 익히들 잘 알고 계시고 그렇게 많이 해당하는 항목은 없어요. 몇 가지 주의해야 되는 거는 이제 기본적인 기본공제 부양가족 인적공제 들어가야 되는 그 부양가족의 소득 기준을 확인해야 되죠. 소득금액 기준으로 100만 원을 넘어가면 여기서 기본공제를 받을 수는 없으니까 그런 것도 확인을 해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적공제 받을 때 종종 경로우대나 장애인 공제나 부녀자 공제, 한부모 공제 같은 경우에는 이 공제 금액이 추가로 더 있기 때문에 여기에 체크를 안 하시고 넘어가시면 그만큼 못 받고 넘어가게 되는 거니까 요것도 꼭 확인을 해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사업자 같은 경우에 노란우산 공제가 있으셨다 그러면 요것도 꼭 입력을 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근로소득이 함께 있으신 분들은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입력이 되어 있는지 꼭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액공제 항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뭐 이런 세액공제 항목들이야 뭐 잘 하시리라 믿는데, 간혹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이나 뭐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 이런 거 받으시려고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이런 거 받겠다고 생각하신다 그러면 요거는 해당 사항에 대해서 공부를 좀 많이 해 보셔야 됩니다. 세액 감면 같은 경우에는 잘못 받아버리면 나중에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경우가 생기고요. 그리고 요거 감면을 받으려면 홈택스에서 신고하실 때 이거 서식이 있거든요. 신청 서식. 그것도 꼭 작성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로소득이 있으신 분들 중에 중소기업 취업자 세액 감면 받으시는 분들은 요거 신고서 서식에서 기재하는 거 잊지 마셔야 되고요. 그리고 기부금을 필요경비나 세액공제에서 받으시게 되면 뒤에 화면에 기부금 명세서 작성을 꼭 하셔야 되니까 그 부분도 잊지 않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근로소득자에만, 그러니까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공제되는 게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보험료나 의료비나 교육비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 아니면 성실신고 확인 대상 뭐 사업자인데, 사실 성실신고 확인 대상은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 범주에선 벗어나니까 보통은 근로소득이 있으신 분들한테 발생하는데, 근로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확인을 해 보셔야 되고요. 근로소득이 없으신 분들은 받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혼인세액공제 같이 올해, 그러니까 그 당해에 새로 생기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해까지는 없다가, 그러니까 요런 것들은 이제 그냥 잊고 모르고 넘어가기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 요런 것들도 있으니까 그 해에 어떤 공제들이 새로 생겼는지 변했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적용이 됐는지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신고하실 때 표준세액공제 적용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도 확인을 해 보셔야겠죠. 표준세액공제는 일반 특별소득공제나 특별세액공제 그리고 뭐 월세액세액공제들 이런 것들보다 표준세액공제 금액, 그러니까 13만 원이나 아니면 7만 원이죠. 그러니까 이런 금액들이 더 높으면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하고 나머지 공제들을 삭제하면 됩니다. 반대다 그러면 표준세액공제를 0으로 하고 이쪽 공제들을 받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가산세들도 혹시나 해서 확인을 해 보셔야 되는데, 복식부기 의무자가 추계나 간편장부를 신고하게 되면 가산세 대상이니까 이렇게 대상이 된다 그러면 입력을 하셔야 되고요.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사업자가 미발급한 내역이 있거나 아니면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되는 사업자가 지급명세서를 미제출한 경우, 그리고 사업장 현황 신고 의무자가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지 않거나 아니면 계산서 합계표를 미제출했거나,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은 여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때 가산세 입력을 해가지고 신고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혹시 뭐 증빙불비 가산세에 해당된다 그러면 뭐 또 기재를 해주셔야 되겠죠. 자, 이제 여기까지 하면은 신고서 작성 시에서의 주의할 점은 끝나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상이 없다 그러면 뭐 본인의 상황에 맞게
제대로 신고를 하고 계시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납부세액이 마이너스가 나왔다 그러면 환급계좌가 기재되어 있는지도 꼭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여기 환급계좌 기재 안 하시고 넘어가면 나중에 좀 귀찮아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났다 그러면 당연히 납부할 세액이 플러스인 경우 납부도 신고 기한 내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기에 따른 종합소득세 신고에 따른 지방소득세 신고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때 뭐 처음 하시는 분도 있고요. 뭐 여러 번 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뭐 되게 헷갈려요. 그래서 막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막 이렇게 하면서 이게 잘 됐는지도 모르겠고 뭐 여하튼 간에 신고는 해야 되니까 신고서 제출하기를 누르고 나서도 좀 불안하긴 한데요. 여튼 그렇게 하고 나서 제대로 신고를 한 건지를 한번 정리를 해보고 싶다고 하시면 요런 순서에 따라서 한 번씩 체크를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